마음이 쉬어가는 곳, 여기는 치유다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시나요? 말투나 아니면 얼굴이나 옷차림을 보시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꾸고 꾸밀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들을 연신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고 다리는 출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것이죠. 명심하세요. 사람은 입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요. 우리가 평생 사람을 만나면서 놓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못 보는 겁니다. 친절한 말 뒤에 숨은 차가움,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불편함 같은 걸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진실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그 신호가 어떤 뜻이었는지 오늘 전부 이해되실 겁니다. 본성은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만 잘 구별해도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그 비결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무시하는 결정적 신호.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앞에 앉은 한 분이 참 싹싹하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오늘 날씨 좋죠? 사람이 참 많네요. 요즘 병원비가 장난 아니죠?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랑 눈을 단 한 번도 안 마주치는 겁니다. 말은 저한테 하는데 시선은 계속 딴 데 가 있었죠. 천장을 보거나 복도를 보거나 자기 핸드폰만 보면서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참 수줍음이 많은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옆 사람한테 대뜸 날카롭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대의 눈을 아주 똑바로 쏘아보더군요. 아까 보여준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결국 그분은 수줍어서 눈을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상을 골라가며 선택적으로 눈을 맞춘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 없거나 관심 없는 사람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부류였던 겁니다. 실제로 2009년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눈을 얼마나 맞추는지 살펴봤더니 서로 진심으로 마음이 통할 때는 대화 시간의 70% 정도를 눈을 맞추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 수치가 30% 이하로 뚝 떨어졌죠. 더 중요한 사실은 눈을 피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속으로 상대를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론 친절한 척해도 눈으로는 당신은 내게 별 의미 없어라는 무례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눈을 안 마주친다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수줍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는 사람,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말로는 좋은 사람을 연기하지만 눈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 그게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건 상황에 따라 눈빛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윗사람한테는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다가 아랫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눈을 맞추고 필요 없어지면 눈을 돌리는 사람. 이건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적인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 아니라 영혼의 문이다. 열고 싶은 사람에게만 열린다. 눈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표정을 꾸며도 눈빛은 결국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눈이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눈을 보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서도 눈을 피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여러분도 이제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은 정확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가짜 손. 명절 때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친척 형님이 조카들 자랑을 한창 하고 계셨죠. 우리 애는 정말 착해,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시는데 제 눈에는 그분의 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을 일정한 리듬으로 톡톡톡 계속 두드리고 계시더군요. 입으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손은 아주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조카가 요즘 말썽이 좀 많았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입으로 괜찮다고 했지만 손은 이미 걱정과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를 건네며 요즘 장사 어떠냐고 여쭈었더니 아주머니는 잘 돼요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손으로는 계속 머리를 쓸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고 이마를 짚고 목덜미를 만지작거리고 말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손은 이미 스트레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그 슈퍼가 임대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전달될 때 말의 내용은 고작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목소리 톤이 38%, 그리고 몸짓과 표정이 무려 5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손동작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정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 10명 중 9명은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자기 몸을 만지거나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건드린다고 합니다. 손이 말보다 정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지만 손동작까지 계획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은 그 사람의 진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팔짱을 끼는 건 방어하는 마음이고 주먹을 꽉 쥐는 건 긴장했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건 마음이 조급하다는 신호지요. 말은 멀쩡한데 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으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는 쳐도 손이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손은 입보다 빠르게 진실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면 손이 먼저 방어 자세를 취하고 긴장하면 손이 먼저 떨립니다. 손은 입처럼 꾸며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손을 한번 가만히 보는 겁니다. 손이 편안하게 놓여 있다면 진심일 확률이 높지만 손이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숨겨진 진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과 손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손을 믿으세요. 손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실의 발끝.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걷는 한 분의 걸음걸이가 참 특이하더군요. 제대로 된 신발을 신었는데도 발을 떼지 않고 바닥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치자 걸음걸이가 싹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굽었던 등을 꼿꼿이 펴고 발을 똑바로 들어서 아주 씩씩하게 걷더라고요. 그걸 보니 아, 이분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았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대충 하다가 누가 볼 때만 제대로 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걸음걸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동네 산책길에서도 비슷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분인데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발끝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앞을 안 보니 사람이 와도 비켜주지 않고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 지나치기 일쑤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동네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불만이 많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 성격이 걸음걸이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2017년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5천 명의 걸음걸이를 분석해 보니 발을 질질 끄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책임감이 낮고 문제를 피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보지 않으며 걷는 사람의 81%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였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 앞만 보고 걷는 행동이 실제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발을 질질 끄는 건 만사가 귀찮다는 뜻이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 건 남에겐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쿵쿵거리며 걷는 건 은연중에 드러나는 공격성이지요. 우리가 누군가 뒤에서 쿵쿵 걸어오면 본능적으로 비키게 되고 질질 끄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우리 몸이 그 신호를 이미 읽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사람은 상황에 따라 걸음걸이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보는 눈이 있을 때만 똑바로 걷는 사람, 윗사람 앞과 아랫사람 앞에서 걸음걸이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말은 꾸며낼 수 있어도 무의식 중에 내딛는 발걸음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음걸이를 보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질질 끄는 사람은 인생도 질질 끌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은 인생도 당당하게 산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웃어도 그 사람의 발끝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어떻게 걷는지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발을 질질 끄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시고 주변을 안 보고 걷는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미묘한 이상함은 정확한 감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계산된 입. 직장 점심시간대의 일입니다. 5명이 식당에 모여 앉았는데 유독 한 분이 말이 없으시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도 그저 묵묵히 밥만 드시길래 처음엔 참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자리를 뜨자마자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주로 팀장에 대한 뒷담화였죠. 이분은 원래 조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입을 여는 선택적인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조카가 어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길래 참 공손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 조카가 동생에게 아주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의 그 조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2012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침묵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략적 침묵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이들은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침묵을 즐기는 사람의 68%가 인간관계를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공감 능력 또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를 보면 속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질문에 침묵하는 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입을 닫는 건 책임을 피하려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상대가 침묵한다면 그건 조용한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상황에 따라 침묵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윗사람 앞에선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아랫사람 앞에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필요할 땐 청산유수처럼 말하다가 불리해지면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런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입니다. 누구 앞에서 말을 아끼고 누구 앞에서 말을 내뱉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계산한다. 침묵도 결국 하나의 말입니다. 언제 입을 다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키려는 것이 관계인지 아니면 오로지 자기 자신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 침묵할 때 그저 성격이 조용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침묵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서운함과 미묘한 불편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차가운 계산을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5번째, 내게만 친절한 그 사람.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 정장을 아주 깔끔하게 입은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네, 사장님. 물론이죠.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말투가 어찌나 정중하고 예의 바른지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자마자 종업원을 부르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야, 여기 물 좀. 반말은 기본이고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가져오자 차가운 물 달라고 했잖아. 하며 투덜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불과 5분 사이에 한 사람이 2개의 얼굴을 보여준 것이죠. 은행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앞차례인 분이 창구 직원에게
계좌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의 설명을 자꾸 끊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확인 좀 해봐. 라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안에서 지점장이 나와서 아는 척을 하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며 아이고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굽실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직원에게 하던 무례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008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권력과 태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83%나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판단한 상대 앞에서는 62%가 무례하게 행동했죠. 특히 이렇게 태도가 극명하게 바뀌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일반인보다 절반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누어 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극진히 대접하고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보는 아주 위험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진짜 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은 나한테는 친절하면서 남한테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잘해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약해지거나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 무례함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게 될 겁니다. 데무노 괴테는 사람의 인격은 힘없는 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된 연기일 뿐입니다. 그가면 뒤에 숨겨진 본성은 약자 앞에서만 슬쩍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만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식당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이름 모를 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냉정한 게 아니라 나중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6번째, 짧은 인생.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꼭 늦더군요. 10분, 20분은 기본이고 한 번은 무려 4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참 씁쓸했습니다. 그 친구가 회사 상사를 만날 때는 10분 먼저 도착해 있고 중요한 거래처 약속은 단 1분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직 저를 만날 때만 매번 늦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바빠서가 아니라 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도서관 봉사활동을 할 때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번 지각을 하시기에 봉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본인의 개인 약속이 있다며 정해진 시간이 되자마자 칼같이 자리를 뜨시더군요. 결국 이분은 시간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선택적으로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2014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은 우선순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가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고 변명하는 사람의 무려 89%가
정작 본인에게 중요한 약속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늦어도 되는 사람에게만 골라서 늦는다는 뜻입니다. 약속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일찍 서두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꾸 늦는다는 건 당신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늦으면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미안하다면 다음에는 절대 늦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지각은 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늦고 누구에게는 안 늦는지 그 차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시간이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계속 늦는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마세요. 한두 번은 사정이겠거니 해도 반복된다면 그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귀한 시간을 버리며 기다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냉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썩은 사과.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료가 실수로 제 서류를 잘못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 동료가 제게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요.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시키시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서류 양식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분명히 했는데 그 뒤에 변명이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들어보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하나가 어른들이 다 기다리는데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도착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죄송해요, 숙모.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안 들어주면 그 친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참 헷갈리더군요. 2016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사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진정성 없는 사과로 꼽힌 것이 바로 미안하지만 으로 시작하는 변명형 사과였습니다. 이런 사과를 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속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진실한 사과는 군더더기 없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 없이 사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을 고쳤고 깨졌던 관계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진짜 미안한 마음과 거짓 사과를 구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변명 없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거짓 사과를 하는 사람은 미안한데,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말을 자꾸 덧붙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자기를 방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니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과를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변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로 100번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사과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 사과를 할 때 그 말만 믿지 마세요. 사과 뒤에 구질구질한 변명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행동이 바뀌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변명이 많다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받았는데도 왜 기분이 안 좋지? 하고 느꼈다면 그 마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바뀝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습관을 보라.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면서 참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 미안하다는 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눈빛과 초조한 손짓, 질질 끄는 걸음걸이와 차가운 침묵,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사과하는 방식까지,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숨김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느꼈던 그 묘한 불편함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런데도 확신하지 못했던 건 우리 스스로의 느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며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은 정확했고 그 신호가 맞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거짓을 보탤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하고, 표정은 꾸며낼 수 있어도 오랜 습관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눈을 맞추지 않는 사람, 손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사람,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침묵하거나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 더 이상 애써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냉정한 게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불편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 느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니까요. 이제는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마세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조금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유다방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